방금 들은 곡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인 한스 짐머의 First Step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느낌도 정말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음악도 물론 좋지만 음악만큼 흥미진진한 인터스텔라 속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총 2차시에 걸쳐서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그 첫 여정을 열어줄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첫 질문은 우주선이 회전하면 우리는 중력을 느낄 수 있다? 입니다. 우주선이 회전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느끼는 힘이 중력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스텔라 속 두 장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Cooper, what are you doing? Docking. Endurance rotation is 67, 68 RPM. Okay, get ready to match our spin with the retro thrusters. It's not possible. No, it's necessary. Cooper, we are lined up. Initiating spin. 다음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it slow, sir. You were extremely lucky. The Rangers found you with only minutes left in your oxygen supply. Where am I? Cooper Station. 자,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영상은 만 박사가 무리하게 정거장에 도킹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정거장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추락하고 있고 주인공인 쿠퍼가 우주선을 통해 그 회전을 멈추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쿠퍼 옆에 타 있던 브랜드 박사의 몸이 쏠리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주인공 쿠퍼가 블랙홀에서 운 좋게 나오게 된 이후에 구출이 되어 쿠퍼 스테이션에서 눈을 뜬 장면입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고 야구공이 천장에 있는 집의 유리창을 깨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관성력이란 가속좌표계에서 뉴턴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속좌표계란 무엇이냐? 좌표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등 물체의 위치나 운동을 x, y, z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틀 혹은 도구 혹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필통 속 지우개의 위치를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여 x, y, z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동시에 여러분의 방을 지나가던 가족 중 한 명도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의 지우개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도 좌표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즉 정지한 상태로 지우개의 위치나 운동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좌표계는 관성좌표계라고 하고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관측자의 좌표계를 가속좌표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뉴턴 제2법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물리학자 중 한 명인 뉴턴이 만든 뉴턴 법칙 중에서 이 법칙은 바로 가속도 법칙이죠. 인문계, 이공계 할 거 없이 물리하면 떠올리는 공식인
F는 ma가 바로 가속도 법칙을 설명해주는 공식입니다. 이 F는 ma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힘,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좌표계에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속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F는 ma라는 식이 성립되도록 도입한 힘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여러분을 위해서 가속운동하고 있는 버스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두 명의 관측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 밖에서 관측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그 버스 안에서 관측하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관측하는 사람을 외부 관측자라고 하고요. 버스 안에서 관측하는 사람을 내부 관측자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관측자는 정지한 상태로 버스를 관측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관성좌표계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 관측자는 버스와 함께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 버스에 달린 손잡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가 앞으로 이제 가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이제 뒤로 기울어져 있겠죠? 이때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 이 손잡이는 뒤로 기울어진 상태로 버스와 같이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손잡이는 붙어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 이 손잡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손잡이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중력을 받겠죠. 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 버스가 가속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 손잡이가 버스와 함께 가속 운동한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부 관측자는 손잡이와 함께 버스와 같이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기울어진 상태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친구와 마주본 상태로 같은 가속도로 함께 운동한다면 친구 뒤로 배경은 막 변하겠지만 친구는 나와 그대로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과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도 이 손잡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잡이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중력을 받겠죠. 그리고 두 힘을 합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가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 손잡이를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상황만 보자면 손잡이는 앞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알짜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손잡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고려했어요. 이때 바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 바로 관성력입니다. 장력은 줄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중력은 지구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 관성력은 그 누구도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않지만 그 힘이 존재해야 하고 관성력이 존재함으로써 내부 관측자로 하여금 손잡이가 정지한 상태로 기울어진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가속하는 물체의 가속도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력은 외부 관측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부 관측자에게만 존재하는 힘인 것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원운동도 가속운동, 즉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고, 이러한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심 가속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성력은 물체의 가속도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니 원운동하는 물체 안에서도 이런 관성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성력은 관성력의 정의에 의해서 구심 가속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되겠죠. 그렇다면 구심의 반대 방향이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고, 이를 줄여서 표현하면 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심력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요.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회전하는 우주정거장과 그 정거장을 멈추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주선에 이제 두 주인공의 몸이 쏠리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회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모습이고,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을 살펴보면 회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 혹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렇게 원심 방향으로 이제 원심력을 받겠죠. 이제 이러한 원심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력을 우리는 인공중력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회전하지 않고 있는 도넛 모양의 우주선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겠죠. 이때 이제 우주선이 회전하게 되면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서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관성력, 즉 원심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주선의 회전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과 똑같은 인공 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인듀어런스 호의 경우는요, 지구와 같은 크기의 중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분당 이제 5.5바퀴 정도 돌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원통형 모양의 거대한 이제 쿠퍼 스테이션에서 같이 지구와 같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야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야구공을 치고 천장에 달린 집에 야구공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천장에 달린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성력이란 가속좌표계에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이다. 이때 관성력의 크기와 방향은 가속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마지막으로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관성력은 구심가속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원심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적절한 속도로 원운동하는 우주선에서는 원심력을 통한 인공중력을 만들어서 지구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다. 어땠나요? 여러분은 만약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원통형 축구장에서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재미있는 댓글들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터스텔라 속 물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처럼 이번 시간에도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재미있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의 물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물음은 밀러 행성에서 한 시간이 지구에서 7년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지구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영화 속 두 장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I've waited years. How many years? By now it must be. It's 23 years, 4 months, 8 days. Doyle? But I was prepared. I knew the theory. Reality's different. And Miller. 자, 그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You told him I like farming. It was me, Murph. How was your ghost? I know. People didn't believe me. They thought that I was doing it all myself. But I knew who it was. Nobody believed me. But I knew you'd come back. How? Because my dad promised me. I'm here now, Murph. 자,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영상은 가르간티아라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 밀러 행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선으로 돌아왔을 때 우주선에서 기다리던 동료 박사가 나이든 모습입니다. 밀러 행성에서는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23년 정도가 흘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블랙홀에서 쿠퍼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딸 머피가 지구에서 쿠퍼 스테이션으로 아버지 쿠퍼를 만나러 온 모습입니다. 딸 머피가 아버지 쿠퍼보다 훨씬 나이 든 모습이네요. 이 두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등가 원리와 시간 지연입니다. 먼저 등가 원리란 관성력과 중력은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왜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 없는지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상황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에서 수박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자, 우주선 안에서 밖을 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우주선 안을 볼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림은 좌측부터 순서대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수박을 앞으로 던졌을 때 시간에 따른 수박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외부 관측자인 여러분과 선생님은 수박을 관찰했을 때 수박은 중력을 받아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아래로도 떨어지고 있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도 수박을 앞으로 던지면 시간에 따라서 수박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 관측자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수박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상황은 무중력 상황, 즉 우주에서 가속하기 시작하는 우주선에서 수박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림은 좌측부터 순서대로 수박을 던지는 순간부터 우주선이 위로 가속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수박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때를 시작해서 순간 이때부터 위로 이제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부 관측자는 외부를 볼 수 없지만 외부 관측자인 우리는 우주선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관측자가 앞으로 수박을 던지면 당연히 이제 중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박은 던진 방향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수박이 어떻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내부 관측자는 우주선과 같이 위로 가속 운동을 하지만 관측자의 손을 떠난 수박은 그 높이 그대로 이제 앞으로 아까 이동한 거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수박이 이와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첫 번째 그림처럼 수박이 직선 운동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바닥과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박이 같은 높이로 직선 운동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수박을 던졌는데 어떻게 지구에서처럼 수박이 아래로 떨어졌냐, 아래로 떨어졌는지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이제 이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관성력이 작용해서 수박이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실험을 내부 관측자에게는 어디서 실험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한다면 이제 외부를 볼 수 없는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 운동을 하여 관성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바로 이것이 등가 원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이 아니라 빛으로 실험을 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무중력 공간인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부 관측자도 무중력 공간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을 향해 빛을 쏘겠습니다. 이때 빛은 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빛이 직진하는 동안에 우주선도 위쪽으로 운동할 거예요. 가속 운동할 거예요. 이렇게. 우주선에는 빛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틈으로 빛이 통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우주선을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 빛도 계속해서 직진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주선의 틈 이제 반대편, 이 반대편 벽면에 빛이 도달하겠죠? 아까 다시 상황을 살펴보면 빛은 직진할 거고 우주선도 위로 가속을 할 거예요. 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상황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관측자는 언제부터 빛을 볼 수 있냐 하면 우주선의 작은 틈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빛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우주선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 빛도 직진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부 관측자, 지금 이제 내부 관측자 입장으로 보고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빛이 틈을 통과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빛이 통과한
틈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빛이 도달한 것으로 관측할 겁니다. 이를 두고 내부 관측자는 빛이 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첫 번째 우리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빛이 직진하고 있고,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우주선과 함께 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걸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운동한다고 내부 관측자는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빛이 어떻게 휠 수 있을까? 내부 관측자는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두 가지 상황에서 결론은 외부를 볼 수 없는 내부 관측자는 물체에 관성력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중력이 작용한 것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방금과 같이 동일한 현상,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성력이 작용할 때는 휘고 중력이 작용할 때는 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성력이 작용하는 상황과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중력이 작용할 때도 빛은 휘고 방금과 같이 관성력이 작용할 때도 빛이 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가 원리였으니까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현상을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한다고 하여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빛은 질량이 없는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에 의하면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력에 의해서 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력 렌즈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뉴턴은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라고 이야기한 반면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로 이내 발생하는 시공간의 휘어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중력 렌즈 효과를 설명하기 매우 적절해 보이죠. 실제로 중력 렌즈 효과가 있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는 당연히 증명이 되는 걸 겁니다.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를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딩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딩턴은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이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몇 안 되는 인물인데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힘이 되고자 직접 중력 렌즈 효과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태양 뒤쪽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휘게 되고 이 휘어지는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딩턴은 이를 증명하고자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수백 년 동안 물리학을 지배하고 있던 뉴턴의 중력에 대한 생각을 혁신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력 렌즈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각기 다른 태양, 지구, 각자 다른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고요. 태양 뒤편에 있는 별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면서 휘게 되고요. 휘어진 별빛이 지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자,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요. 중력에 의한 시공간 휘어짐은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중력 혹은 가속하는 물체는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고 빛이 그 휘어진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물체 주위에서는 시공간이 더 많이 휘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밀러 행성에서는 시간이 지구에서보다 6만 배 느리게 흐르는데요. 지금 영상이 살짝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장면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밀러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데 이 블랙홀이 태양의 질량의 약 1억 배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러 행성에서의 시간은 지구에서보다 6만 배 정도 느리게 흐른다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 결과값이 나오고 그 결과 밀러 행성에서 1시간이 지날 때 지구에서는 7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박사와 주인공 쿠퍼가 밀러 행성에서 대략 3시간 정도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지구와 이제 우주선에서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또한 이제 블랙홀에서 쿠퍼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딸 머피가 지구에서 한 동명 상태로 2년 정도 이제 쿠퍼 스테이션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쿠퍼를 만나러 왔을 때 질량이 이제 태양의 1억 배 정도 되는 블랙홀에 있던 이제 아버지 쿠퍼는 나이를 거의 먹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지구에 있던 딸 머피는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질량이 크면 시공간의 휘어짐이 커지고, 시공간의 휘어짐이 커지면 그 시공간의 휘어짐을 따라 움직이는 빛도 휘어지고, 그만큼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등가 원리란 관성력과 중력은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력 렌즈 효과란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는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지연은 휘어진 시공간을 빛이 지나면서 또 휘고 이로 인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 중력이 강하면 시공간이 더욱 많이 휘게 되고 그 주위에서는 더욱더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인터스텔라 속에 숨겨져 있던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영화 속 과학 법칙이 많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소개한 물리학 법칙을 듣고 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영화가 새롭게 다가올 거거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면 선생님이 열심히 댓글로 답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천과학고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병수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총 2회에 걸쳐 물리학원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듯이 관성기중계와 광속불변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쉽게 말하자면 물리적 관측, 이 물리적 관측이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관찰자에 따라 이 물리적 관측, 속도, 그리고 위치, 그리고 운동량, 이런 물리량이 다르게 관측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리량의 기본은 어떻게 되느냐? 위치와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배웠잖아요. 자, 속도라는 게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위치,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느냐? 위치의 시간 변화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기가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어요. 이 원점에 1의 위치, 1m의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2초 뒤에
4m의 위치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죠? 자, 이 물체의 속도는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변이가 3m, 그리고 시간이 2초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2분의 3 m/s라고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속도, 운동량, 그런 물리량을 이용하고요.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활용하냐면요.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왜 물리량의 관측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냐? 이 관찰자마다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서로 다른 좌표계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관찰자에 따라 물리적 관측, 즉 물리량이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관찰자는 자신이 원점에 고정된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리량을 관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버스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에 가만히 서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가 가만히 서 있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친구가 내 뒤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면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그 지면을 기준으로 운동을 표현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아주 배려가 많은 관찰자였다는 것이죠. 예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표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주변이 온통 바다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아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통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통나무 하나가 나타나서 이 통나무가 여러분들 옆을 이렇게 슬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이거는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 옆으로 통나무가 운동할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통나무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일까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둘 다 옳다고 봅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서의 관찰자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관찰자는 자신이 좌표계의 원점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의 원점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와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 관찰자는 나는 이 좌표계의 원점에 가만히 있는데 이 다른 물체의 좌표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이 나무 도막이 슬슬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 위치, 뭐 적당히 한 5라고 해볼게요. 이 5의 위치에 있던 나무 도막이 이게 떠내려가서 잠시 후에는 한 -4 정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좌표계에서는 저 통나무의 좌표가 5에서 -4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통나무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통나무에는요, 이 통나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요렇게 캐터피가 한 마리 앉아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캐터피는 또 자신의 좌표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벌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벌레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슬 움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한 -7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잠시 후에 슬슬 움직이더니 여러분들이 한 2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벌레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나무배가 지금 -7에서 2로 이동했네? 그러면 저 배가 움직인 거야. 통나무는 가만히 있고 배가 움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관찰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물체들이 운동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관측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상대 속도는 이렇게 VAB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A의 기준계에서 관측한 B의 속도, A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철수가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철수입니다. 철수가 땅에 서 있고요. 그럼 철수는 자신이 원점인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라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철수 기준계에서 1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점인 좌표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또한 영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철수의 좌표계에서 즉 지면을 기준으로 자, 얘도 지금 왼쪽으로 2m/s, 즉 마이너스 2m/s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친구가 자, 영수입니다. 그러면 철수가 볼 때 지금 영수가 마이너스 2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민수가 볼 때는 이 영수의 속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민수가 봤을 때 영수의 속도가 궁금하단 말은 민수의 좌표계에서 이제 영수의 운동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의 좌표계에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민수가 정지된 상태로 인식을 한다면 민수가 정지된 상태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민수가 본 영수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민수가 정지된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의 속도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수의 좌표계에서 민수의 속도가 1m/s였죠. 그러면 철수의 좌표계에서 세상 모든 물체의 속도를 1m/s씩 빼볼게요. 자, 그럼 민수는 여기서 1m/s가 빠지니까 속도가 이제 0이 됩니다. 영수는 여기서 1m/s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3m/s가 됩니다. 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속도가 0이었죠. 여기서 1m/s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m/s의 속도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의 좌표계에서의 운동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민수에 대한 영수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3m/s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민수에 대해서 영수는 마이너스 3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민수에 대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의 기준계에서 혹은 민수의 좌표계에서 물체의 물리량을 서술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기호를 통해서 조금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지된 지면의 관찰자에 대해서 어떤 관찰자 A가 VA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물체 B가 VB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관찰자를 A를 바꾸어 B의 운동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A가 정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A의 기준계에서 B의 속도가 궁금하다. 그러면 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VAB,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 절대로 암기를 하지 마세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요, 기준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그 모든 물체에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영수의 운동을요, 철수라는 관찰자와 민수라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은 가속 운동일 수도 있고 가속 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민수는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이 가속 운동일 수도 있고 가속 운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든 거는 민수가 1m/s의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속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리학 원에서는요, 두 물체의 상대적 운동을 우리는 가속 운동이 아닌 것으로 봐요. 이 경우에 우리는 이 기준계를 뭐라 부르냐면요, 관성 기준계 혹은 관성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관성 좌표계가 되면요, 서로 다른 관찰자는 서로를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계를 우리는 관성 기준계 혹은 관성 좌표계라 부르고, 우리는 이 관성 좌표계에서 상대성 이론을 표기해 볼 겁니다.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 법칙이란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뉴턴 법칙,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지면에 어떤 관찰자가 정지해 있어요.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가 볼 때 어떤 물체 X가 1kg짜리 X가 있고 그 다음에 1kg짜리 Y라는 물체가 있어요. X가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Y가 마이너스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두 물체가 충돌을 해가지고요. X는 이제 마이너스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자, Y는 1m/s의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 X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1kg m/s. Y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kg m/s. 그리고 충돌 후에 X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kg m/s. 충돌 후에 Y의 운동량은 1kg m/s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의 합은 0.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0. 여기서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운동량이 0으로 충돌 전후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B라는 친구는 지면에 대해서 1m/s의 속도로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B가 봤을 때는 X의 속도는 0일 겁니다. 그리고 B가 보았을 때 B의 기준계에서 Y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일 거예요. 그리고 충돌 후에 X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로 보일 거고요. B의 기준계에서. 그리고 Y의 속도는 이제 0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X의 운동량은 0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 m/s로 관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충돌 후에 X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 m/s로 관측이 될 거고, 충돌 후에 Y의 운동량은 0으로 관측이 될 거예요. 따라서 B의 기준에서는요, 운동량이 마이너스 2kg m/s로 보존이 됩니다. 이게 B의 기준이고요. 아래쪽에 녹색으로 쓴 게 A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좌표계, A의 좌표계냐, B의 좌표계냐에 따라서 그 속도와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다르게 관측이 되었어요. 하지만 운동량 보존이라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광속불변 원리라는 것입니다. 광속불변 원리란 빛의 속력이 모든 좌표계에서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빛의 속력을 보통 우리가 C라고 표기하는데, 이 C는 그 3 곱하기 10의 8승 m/s.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그 정도의 속력을 가졌는데, 이 속력이 좌표계에 관계없이, 즉 관찰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상대속도 배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빛이 이렇게 C의 속력으로 날아간다고 쳐요. 자, 그래서 어떤 우주선이 지금 오른쪽으로 0.6C의 속도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주선은 빛과 반대 방향으로 0.3C의 속도로 치면 마이너스 0.3C겠죠?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쳐봐요. 얘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 했을 때, A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0.4C예요 라고 말할 테고, B가 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마이너스 1.3C, 속도가 마이너스 1.3C, 즉 속력은 1.3C예요 라고 말할 테고, 마지막으로 C가 보았을 때는 그냥 C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A가 볼 때도 C고요, B가 봐도 C고요, C가 봐도 속력은 C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는 빛의 속력이 가깝게 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력을 관측할 일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아인슈타인은요, 학창시절 때부터 빛의 속력으로 운동하면 빛은 과연 정지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빛의 정체와 성질에 대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마이컬슨, 그리고 몰리라는 그 물리학자가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빛의 매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요. 당시에는 빛이 파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파동은 반드시 매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빛의 매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실험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즉 빛의 매질을 발견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이라는 커피 아닙니다. 맥스웰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전자기 방정식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되게 복잡한 식이 있어요. 이거는 요런 식이나,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0이라거나, 그 다음에 컬 E는 몰라도 돼요. 파셜 B, 파셜 T라거나, 그 다음에 컬, 자, B는 여기 아니죠? 네, 요런 식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런 식이 있는데요. 요런 전자기 방정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전자기 방정식에다가 상대 속도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 전자기 방정식을 통해서 맥스웰이 뭘 밝혀냈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게 뭐냐면 빛의 정체가 전자기파다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 전자기파에다가 상대 속도 개념을 도입을 했더니 물리 법칙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운동량 보존이라던가 그런 개념들이 다 이제 수학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즉 상대 속도를 도입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빛에는 상대 속도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 즉 빛은 어떤 관찰자가 보더라도 속력이 동일하다는 광속불명 원리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정밀한 기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파이온이라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가 0.9998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99.98% 정도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이 파이온이 빛을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방출을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속도 개념이 빛에도 도입될 수 있다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과 반대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의 속력은 달라야 될 겁니다. 한 얘가 반대 방향으로 방출되는 게 0.0002C를 가져야 되고 그 파이온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이 1.9998 거의 2C에 가까운 속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정밀한 기계로 측정해 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속력도 C고요. 같은 방향으로 방출하는 이 빛의 속력도 C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빛에는 상대 속도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렇게 광속불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물리량이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